이야기는 일식이 한창일 때 시작됩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죠. 피부, 살이 풀과 나무로 변해 나무 좀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뼈에서 금속이 흘러나와 건설 현장 사고 피해자 같았죠. 이들은 정체불명의 촉매로 변이된 지성 없는 다른 인간들과 땅을 배회합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가 혼란스럽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 끔찍한 세상에 과연 안락한 곳이 남아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인공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태평한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다크사이더 괴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또한 변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죠. 그는 어느 임의의 숲에 있는 땅 조각이 되어버렸고 이 황당한 운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는 흙덩어리인데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이들은 인간 모습을 유지했지만 자신만 유일한 예외였죠. 주인공이 좌절감에 발길질을 하자 다크사이더가 걷고 있던 땅이 솟아오릅니다. 나무로 뒤덮인 다크사이더는 흙더미에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나무 다크사이더는 다른 다크사이더의 등에 튀어나온 철근에 얼굴을 꿰뚫리고 맙니다. 그의 이마에선 검은 액체가 터져나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치명상이었을 상처가 선명합니다. 그는 비난할 대상을 찾다가 철근남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중얼거림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주인공은 다크사이더의 그 빌어먹을 성질을 탓하면서 재빨리 모든 책임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의 지각 능력과 정신 상태마저도 퇴화하여 마치 완전한 땅 조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런 식의 변이 과정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운명이 던진 나쁜 패를 받아들인 그는 이 종말의 세상에 작별을 고하며 얌전히 누워있기로 합니다. 그가 체념하는 그곳 근처 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괴물에게 쫓기던 녹색 머리 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던 소년이 있는 땅에 도착합니다. 소년은 그녀의 치마 아래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죠. 네, 정신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지만 살짝 보이는 엉덩이는 어떤 정신병이든 치료할 수 있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는 위에 있던 사람을 또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귀여운 아가씨는 얼굴부터 떨어졌고 주인공은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소녀는 괜찮았지만 그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감각은 인류가 가진 3대 욕구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것은 삶의 흔적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땅의 모습으로 변했음에도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가 인간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동안 여자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야 했다. 갑자기 부딪힌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철근, 나무 다크사이더들이 서로 다투다 살아있는 목표물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조금 전 싸웠지만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을 처리하는 게 우선순위죠. 소녀는 이미 너무 가까워진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압니다.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뿐. 우리의 주인공이 드디어 꿈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제어하며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다크사이더 듀오가 소녀에게 닿기 직전 발밑의 땅이 갑자기 꺼집니다. 허락도 없이 괴물들이 몸속에서 소리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손을 오므려 흙을 조종해 구멍을 막으며 다크사이더는 인간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교훈을 새겨주려 합니다. 이성을 잃은 무리를 가두려 열린 구덩이가 그들을 조금씩 으스러뜨리며 더 깊이 삼켜버립니다. 뭔가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변이에 적응한 다크사이더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둘은 묻힌 곳에서 빠져나올 만큼의 힘과 끈기가 충분했습니다. 주인공의 손가락을 산산조각 내는 힘든 싸움이죠. 그가 고통을 못 느껴도 이놈들은 실제 해를 끼칠 수 있죠. 죽은 나무에 잠식당한 다크사이더와 온몸이 강철 철근으로 변한 다크사이더. 이 둘은 정말 엄청나게 강인한 녀석들이군요. 녀석들을 제압하려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는 움직이는 땅을 이용해 인공 에스컬레이터를 만듭니다. 여자를 훨씬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후 주인공은 위쪽 땅을 덮개 삼아 몇 가지 보안 조치를 더합니다. 여자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주변 흙이 유사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그녀를 감싸 보호하려는 듯 보입니다. 땅 조각이 자신을 돕는다는 황당한 생각이지만 지금은 황당한 시대를 살고 있죠. 주인공은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땅은 말을 하지 않고 관심을 끌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의 성질까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크사이더로 변한 모습으로 자신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자 땅 그 자체라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땅으로 변한 이후 처음으로 두 괴물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의 적대감에 둘은 땅을 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효과도 없는 허접한 펀치를 날리며 다가옵니다. 이 둘 같은 다크사이더들은 지성을 상실한 최하급 변이 괴물에 불과합니다. 땅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줄기는 겨우 미미한 흔적만 남기고 멈춰버렸죠. 철근이 가까이 왔지만 그 단단한 재질로도 땅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죠. 이제 주 무기가 땅에 박혀서 완전히 쉬운 목표물이 됐습니다. 이런 멍청이들에겐 땅 무게만 바꿔줘도 충분하죠. 주인공은 땅의 밀도를 손에 집중시켜 그들의 무기를 부수고 엄청난 충격으로 멀리 날려버립니다. 착지 지점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이 둘은 앞서 파놓았던 무덤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후 주인공은 땅을 즉시 닫아버려 그들이 빠져나올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크사이더들과 무시무시했던 구덩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땅 그 자체이기에 다크사이더들을 묻어버리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 여깁니다. 오늘도 그는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그가 구해준 임시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소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결국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요. 참 슬프고 외로운 삶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삶의 의지를 주었던 그것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저 찰나라도 인간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죠. 소녀가 정중히 그를 부르자 그의 몽상은 깨집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는 곳까지 기어와 그가 구원자인지 묻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하죠. 소녀가 자신을 보는지 희미한 형태를 느끼는지 묻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본다고 말하지 않았죠. 단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그의 존재가 가까워지자 주변 땅에서 묵직하고 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땅이 된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손을 잡습니다. 주인공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자신의 몸 위에서 살아달라고 직접 부탁합니다. 소녀는 이 황당한 제안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청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 숲을 지나가던 중 변이를 겪었고 그 결과 말 그대로 땅 자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일식 이후 세상에 더는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다크사이더가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인간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청이는 여전히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아가씨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도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 공격받기 쉬울 거예요. 이제부터 그녀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싸한 말이긴 해도 결국 핑계일 뿐이죠. 그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이청인에게 계속 살아갈 새 이유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머무를 이유를 갖길 바라며 그는 그녀가 곁에 남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소녀가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그녀를 키우고 부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훨씬 쉽네요. 루로우라는 이 소녀는 이청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끔찍한 다크사이더들을 피할 더 나은 은신처가 필요하기도 했죠. 그는 제안이 수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크사이더도 뚫지 못할 피난처를 찾아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녀는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오른손의 감각을 느끼며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청인조차 알아채지 못했지만 오른손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듯했고 손은 영양분이 빠진 모습이었죠. 그는 온몸으로 감각을 넓혀 피부 밑에 기이한 식물이 뿌리 내린 걸 감지합니다. 이 위협적인 보라색 식물은 그가 여태껏 본 적 없는 다크사이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그 의문의 식물 쪽으로 걸어가려 했죠. 하지만 이청이는 에너지가 바닥나기 시작했고요. 루루오는 너무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몸은 텅 비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범인이 그의 힘을 흡수하고 있었고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잠시 멈춰섭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맞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루로가 갑자기 손가락 두 개를 그의 입에 넣자 그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국 같았죠. 현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황홀했어요. 귀여운 소녀의 손가락이 입에 들어온 건 비현실적 경험이었죠. 근데 그 마법엔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단 몇 초 만에 몸에서 빠져나갔던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안색도 더 좋아 보였죠. 사실 마법은 루루오의 손가락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먹여준 비료에서 나온 거였죠. 정말 희박한 확률의 마지막 시도였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그가 에너지가 바닥나 죽어가고 있었기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죠. 그녀는 근처 농업대학교 학생이었고
탈출 전에 손에 잡히는 대로 물품을 챙겼던 겁니다. 이렇게 빨리 이 물품들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물품을 도중에 떨어뜨렸으나 다시 주워왔습니다. 루로는 커다란 카바마이드 자루를 끌고 왔는데 이건 리칭인이 전혀 모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소멸 직전에 자신을 구해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의 구원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료 효과는 짧았고 그의 손은 다시 노인처럼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리칭인이 노인처럼 떠는 걸 보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듯해요. 얼마 뒤 둘은 마침내 그 식물 근처에 다다랐죠. 둘은 혹시 몰라 숲풀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 길이의 작은 보라색 식물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리칭인의 정수를 흡수하다니요. 루로는 대학에서도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가설은 식물 또한 다크사이더로 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론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청이는 거대한 땅덩이인데 팔보다 가는 줄기 하나가 그를 다 빨아들일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강하고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 알아볼 때네요. 이청이는 식물 주변의 흙을 조종해서 밑동의 땅을 비틀었습니다. 보라색 식물은 땅의 이상을 감지하자 뽕 소리를 냈습니다. 상황을 감지한 보라색 식물은 즉시 뿌리를 뽑았고 거대한 뿌리 시스템에 박힌 끔찍한 구체 수십 개가 드러났습니다. 각 구체는 끔찍했고 특히 중앙은 더했습니다. 그는 뿌리들을 따라 거대한 종양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뿌리 자체도 매우 단단하여 땅의 힘으로도 부술 수 없었습니다. 루로는 그것들이 콩과 식물 뿌리에 붙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알려주었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이 대기 중 질소 흡수를 돕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과 공생관계에 있죠. 즉, 식물이 영양분 흡수를 멈춰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땅의 힘도 단단한 뿌리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중엔 달리 쓸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 식물이 그들 존재를 눈치챘으니 사나운 뿌리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더 드러내자 시체 몇 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리청인이 묻었던 나무와 철근 다크사이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문의 식물의 영양분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리청이에 따르면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기운이 다크사이더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체에서 나온 기운은 꾸준히 식물로 향했습니다. 그 의문의 힘을 포식한 후 꽃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크사이더의 특징적인 모습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거대한 뿌리옥 박테리아와 함께 그 식물은 진짜 변이 괴물, 완전한 다크사이더가 되었습니다. 공격하려 뿌리 하나를 준비하며 뿡 소리를 또 냈습니다. 뿌리 끝은 날카로웠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목표는 바로 루루오의 심장. 하지만 우리의 흑소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녀의 바로 앞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뿌리는 그의 돌 같은 몸을 꿰뚫어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끔찍했지만 적어도 소년은 무사했죠. 이전에 묻은 인간 다크사이더 둘보다 관통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루루오는 그 치명적 자연무기에 몸이 뚫리자 무력해졌습니다. 식물은 찌르기 공격 후 둔기로 내려치듯 파격 공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는 루루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땅콩이 떨어지자 이청이의 몸은 둔기에 맞아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보기엔 심각해 보여도 이런 외상만으로는 그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선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녀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루로까지 이 광란에 끌어들이면 어떻게 그녀를 지키며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크사이더의 공격을 얕보지 말라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4개의 뿌리 공격이 이미 미동도 없는 젊은 여성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농업 가방에서 녹색 액체의 병을 꺼내 식물 뿌리에 뿌렸습니다. 식물 괴물은 놀라며 젖은 뿌리에서 스며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을 죽이려던 뿌리가 말라 부서지자 괴물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루로는 다크사이더는 모르지만 식물은 잘 압니다. 마주한 이 괴물, 흡수 능력이 강력해 보였죠. 그래서 적에게 먹일 공업용 제초제를 꺼내기로 한 겁니다. 이건 희석안한 원액이라 가장 강력한 제초제 중 하나죠. 영원한 일식의 빛 아래 식물의 뿌리는 급속도로 시들기 시작했고 결국 전부 부서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희석된 제초제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 한때 강력했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남은 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위협적으로 울부짖던 녀석이 이젠 비참하게 떨고 있군요. 한번 크게 좌절하자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뚜뚜가 항복하자 루로도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벌써 그 꽃의 이름까지 지어줬네요. 뚜뚜는 머리를 들고 조심스레 열매를 평화제물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청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눈앞의 존재는 다크사이더였으니까요. 그런 생물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루루도 이게 안전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잘 모르지만 원래 식물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변이된 인간과 비교해 뚜뚜의 생각은 더 이해하기 쉬웠죠. 꽃의 순진한 미소에서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죠. 항복의 뜻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뚜뚜는 땅속으로 몸을 낮춰 아까의 행동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루루가 상황을 잘 파악한 것 같네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후 뚜뚜의 태도는 훨씬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루루는 뚜뚜가 바친 것을 자세히 살피더니 그게 과일이 아니라 줄기괴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뚜뚜는 감자에서 괴물로 변이한 모양입니다. 이청인이 회복하는 동안 제초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찾으려 열심히 껍질을 벗겼습니다. 괜찮은 조각을 발견하곤 아주 작은 부분만 잘라냈죠. 리청인이 경악하든 말든 그녀는 맛을 보기 위해 그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루루가 그 작은 조각을 씹자 리청이는 독이 없는지 확인하려 급히 달려갔습니다. 익숙한 맛이 나는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익혀 먹는 게 좋겠지만 루루의 합격점을 받았죠. 그래도 리청이는 미미한 독성이 있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루루에게 중독 증세가 보이면 위장에 흙을 부어 독을 빨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삼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안절부절 못했죠. 그리고 뚜뚜에게 경고를 더했습니다. 이제 이 식물은 땅의 양분을 개걸스럽게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리청인이 허락해야만 가능하죠. 뚜뚜가 순순히 받아들이니 길들이기 성공이네요. 그는 이 욕심 많은 식물에게 궁금한 게 또 있었습니다. 뚜뚜가 인간 다크사이더 시체에서 뭘 흡수했는지 알고 싶었죠. 그것은 검은색 물질이었는데 앞으로 어둠의 원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다행히 뚜뚜도 재능이 좀 있었습니다. 허공에서 작은 공만한 어둠의 원소를 뽑아냈죠. 리청이는 만족한 듯 손을 뻗어 어둠의 원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은 구슬의 힘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쪽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햇빛이 달라졌다는 얘기와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뚜뚜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리청이는 그 말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뚜뚜는 어둠의 원소가 맛있는지 묻고 있었죠. 이제 자신의 땅, 즉 몸에 자라나는 식물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군요. 이게 다 어둠의 원소 때문일까요? 꽃은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어둠의 원소는 다크사이더를 변화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니까요. 더 강해졌다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영역에 침범한 지금 확인해야겠네요. 온몸이 나무로 된 듯한 다크사이더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리청이는 이미 멀리서부터 그 존재를 감지했기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죠. 그가 점령한 땅 전체가 그의 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불쌍한 다크사이더는 실력 발휘도 못하고 흙창에 꿰뚫렸습니다. 루루오는 적을 못 보고 놀라 뛰었고 리청이는 식물이 다크사이더를 미리 알려줬으니 걱정 말라 안심시켰습니다. 어둠의 원소를 흡수하자 그 땅에 대한 통제력과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기습에 실패한 불쌍한 다크사이더에게 그는 편히 잠들어라 이 세 마디만 남겼습니다. 리청이는 괴물의 발밑 토양을 조종해 나무 괴물을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다크사이더가 이 땅의 영원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땅속에서 압박을 가하자 불길한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힘을 자신의 몸으로 조종했습니다. 이는 모든 다크사이더 안에 어둠의 원소가 있고 죽어도 원소는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즉, 어둠의 원소 안개를 계속 흡수하면 그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와 루루오의 생존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녀는 안도했지만 그의 안위가 걱정됐을 뿐입니다. 그녀는 투투가 그를 공격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투투 얘기를 하자면 루루오에 대해 할 말이 많았죠. 사람들은 다크사이더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루루오는 아니었으니까요. 꽃은 그녀가 어떻게 현 상황을 이토록 쉽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저 흙 속에서 놀며 자랐기 때문이라고요. 농장에 있는 모든 것에 거의 익숙한 셈이죠. 투투는 미청인과 어둠의 원소를 나눠 공존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꽃은 이미 지능 면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다크사이더 즙을 잔뜩 흡수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뚜뚜는 누가 자기를 만지는 건 싫어했어요. 청인도 이제 땅의 양분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됐으니 공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죠. 그는 뚜뚜에게 작은 어둠의 원소 구슬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뚜뚜는 당연하다는 듯 빛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속 떠 있는 일식 아래 빛은 사방에 널려 있었죠. 두 사람은 그제야 일식이 어둠의 원소와 관련 있단 걸 알았죠. 청이는 즉시 루루에게 빛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으라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도망치는 내내 그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의 변이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미스터리한 영원한 일식이야말로 이 종말과 다크사이더들의 힘의 근원을 이해할 열쇠였습니다. 루루는 이청인의 위에서 사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과 그 주변을 탐험 중이었죠. 오늘은 예전에 경작지였던 곳으로 그를 데려갈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청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지 않았습니다. 투투는 두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꽃은 흙이 씻겨나가는 걸 봤지만 땅 조각이 움직이는 건 흔치 않죠. 게다가 식물이 자기를 탈 것으로 이용하는 것에 짜증이 났죠. 꽤 괜찮은 크기의 땅 조각으로 변했지만 그는 제한된 구역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면 신비한 장애물에 막혔죠.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려면 흙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지나온 장소들은 곧 그의 일부로 동화됩니다. 그리고 루루오는 주변 땅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고른 장소는 토질도 괜찮고 지형도 안전하며 이용할 수 있는 수원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일행의 안식처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청이는 미소 지으며 루루오가 자기 분야를 잘 아는군요. 그녀의 판단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에 동의했죠.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홍빛 작은 점 하나가 루루오에게 붙어 있었는데 너무 작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주 작은 어둠의 원소 조각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파편을 떼어내며 햇빛 가리개가 부족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루루오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 계약의 핵심이니까요. 이청음은 루루오가 어둠의 원소로 인해 자신처럼 변이될까봐 염려했습니다. 루루오는 이청음이 자기를 괴물이라 칭하자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겐 언제나 이청음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투투는 그저 기묘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둘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콩과 식물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길 기대할 순 없죠. 루로는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며 땅에 먼저 심을 씨앗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보급품 중 이들은 귀한 식용 작물입니다.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이청음에게 맡기면 됐습니다. 그는 씨앗을 들고 어둠의 원소를 코팅하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발밑에 땅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장악하기 전 자신의 몸에 먼저 농사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씨앗이었지만 적합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느껴졌어요. 이전과 똑같았죠. 어둠의 원소를 흡수한 후에 식물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는데 씨앗에도 통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게다가 미스터리지만 그는 식물에게도 생각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씨앗에 어둠의 원소를 쬐어주자 루로는 씨앗이 손바닥 위에서 바로 싹을 트르고 빠르게 자라는 모습에 깜짝 놀랐죠. 몇 분 전 심었을 뿐인데 벌써 생명의 징후를 보였죠. 이청인도 이상함을 못 느꼈으니 이 방법은 괜찮을 거예요. 그의 추측은 어둠의 원소를 충분히 흡수하자 타고난 능력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실험 삼아 저장해둔 어둠의 원소를 모두 사용해서 식물 성장 촉진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건 직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투투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영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꽃도 애정어린 손길을 원했던 겁니다. 리청인도 그 생각이 아주 싫지는 않았지만 투투가 자신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한 그 꽃은 꿈깨야 할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공짜 양육도 없죠. 투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꽃 다크사이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더군요. 루로는 투투를 처음 봤을 때 이 녀석이 인간 본성을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식으로 어둠의 원소가 나타난 후 리청이는 땅을 넓히고 수련하며 면적을 늘리고 어둠의 원소를 흡수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어둠의 힘은 그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변환 가능합니다. 이런 선순환으로 리청이는 성공적으로 농경지를 일궜습니다. 이건 루루오를 만난 후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종말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자신의 땅이 사람을 지킨다면
인간 시절 삶을 맛볼 수도 있겠다고요. 속마음은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괴물과 변이로 가득한 세상,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원대한 생각이지만요. 투투는 처음 만난 후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리청이는 투투에게 동족과 함께 있는 게 싫으냐고 물었다. 투투는 대답 대신 근처에서 인간 활동이 감지된다고 알렸습니다. 루루오 같은 진짜 인간 말이죠. 당연히 리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엄청난 소식이었으니까요. 근데 투투가 근처의 어둠의 원소, 소유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언급된 인간 활동은 다크사이더들에게 쫓겨 숲으로 도망치던 세 사람으로부터 감지된 것입니다. 저는 이 다크사이더와 엮이고 싶지 않네요. 온몸에 날카로운 칼날이 돋아나도록 진화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오랫동안 목숨 걸고 도망쳐왔으니까요. 소리 지르거나 징징대면 더 많은 다크사이더만 불러 모을 뿐입니다. 든든해 보이는 남자가 3명의 일행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펑 위안이 구조 요청을 받고 루루오를 찾으러 돌아가자고 고집했다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믿음직한 칭호는 무심했지만 그의 말도 옳았습니다. 안경 쓴 남학생이 점점 지쳐갔거든요. 칼날 다크사이더가 바로 뒤까지 바싹 쫓아오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실수를 했습니다. 안경 쓴 남학생은 뒤를 돌아보다가 잘게 썰릴까봐 겁먹었습니다. 다크사이더가 칼날을 휘둘렀지만 다행히 안경 쓴 남학생의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첫 공격은 빗나갔지만 다음은 아닐 겁니다. 안경잡이가 넘어져 땅에 얼굴을 박았으니까요. 안경잡이 청주는 이미 끝장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겠죠. 안 그런가요? 칼날 다크사이더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달려들자 청주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장난 거죠. 류펑 위안과 치모는 죽어가는 친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범생이 얼굴을 베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사실 다크사이더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이었죠. 칼날을 멈춘 존재를 감지하고 다크사이더가 고개를 돌렸죠. 이청이는 조용히 땅을 움직여 괴물의 다리를 잡았고 아까 인간들이 루루오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기에 그 아가씨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청이는 칼날 다크사이더의 발을 단단히 붙잡아 소년이 치명적인 칼날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죠. 칼날 다크사이더는 횡설수설 중얼대며 누가 잡고 있는지 보려 흉측한 거미 얼굴을 돌리려 했습니다. 괴물은 인간의 시야로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존재를 볼 수 없자 마치 공포 영화처럼 고개를 180도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들이 딛고 선 땅의 화신, 이청인을 발견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무모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청인은 멀리서부터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지만 굳이 피하거나 무기 끝을 막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청인은 괴물의 행동을 관찰하며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의 추측으로는 이 괴물은 자기 몸 위에 서 있으니 소통 능력이 없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격까지 하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이청이는 이 다크사이더에게 교훈을 줄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여긴 그의 홈그라운드니까요. 그게 공평하죠. 그는 생각 한 번으로 괴물이 서 있는 땅을 무너뜨려 꽤 큰 싱크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청인이 자신의 땅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크사이더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달려가 허공을 공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도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불과 몇 초 전 범생이 소년은 다크사이더 칼날에 찢겨 끔찍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나타난 산사태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분홍머리의 인플루언서 류펑 위안은 멀리서 이상한 걸 감지하고 호기심에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활기찬한 목소리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절벽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연기 신호가 보인다면 분명 학교 생존자들이 피운 걸 겁니다. 어쩌면 루루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세 사람은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꽂힌 투투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무리를 위협하던 괴물을 처치한 이청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크사이더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투투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주인님이 루루를 인간들과 만나게 두는 게 궁금했죠. 지금 많은 이들과 영양분을 나누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청이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인간이었으니 말이죠. 선택지가 있다면 인간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아가려 할 겁니다. 게다가 일식이 시작되고 세상 질서가 바뀐 지도 꽤 됐죠. 깊은 숲에 고립된 그들은 바깥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정보는 리창인 일행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룹 얘기가 나왔으니 루루오가 드디어 친구들과 재회했네요. 투투는 이 인간들이 자기 양분을 뺏으려 들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투와 그의 종양으로 알려진 유류처럼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순 없죠. 리창이는 그 괴짜꽃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위협이 누구든 무엇이든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을 테니까요. 유펑위안은 루루오에게서 손을 떼지 못하고 친구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너무 걱정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세게 껴안자 루루오는 그 소녀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유펑위안은 친원과 청준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 떠났다면 초록머리 친구를 못 찾았겠죠. 친원은 루루오가 혼자 용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며 비꼬듯이 말했죠. 청주는 루루오가 오랜 시간 숨어 지낼 안식처를 훌륭하게 지어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원은 여기에 오래 숨는 거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다크사이더를 만나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했죠. 그는 루로가 자신들을 따라 도시의 시민방위 군사 요새로 가길 바랐습니다. 그곳엔 모든 생존자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었죠. 남은 인류를 지킬 군사 요새가 없다면 인간은 다크사이더에게 사냥당할 공짜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루러는 바깥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친원은 끔찍한 공포에 질려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오추토우스 몬스터, 다크사이더가 세상을 장악했다고 인류 절반 이상이 갑작스럽게 여러 형태의 괴물로 돌연변이했고 이들은 미쳐 날뛰며 보통 인간들을 공격했습니다. 혼돈이 지배하게 되었고 더 이상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 정착지의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고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민 방위 군사 요새에 몸을 웅크린 채 불확실한 군대의 도착을 기도할 뿐이야. 친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루로의 팔을 잡아 끌며 그 비참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유펑위안에 들어오니 다크사이더 공백 지역을 포착해 목숨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제정신으론 아무도 이런 위험천만한 구조 임무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마탄 기사처럼 그녀를 자신이 말하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루러는 친원이 팔을 너무 꽉 잡아 아파왔고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친원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창인이 개입하여 흙집벽을 이용해 선반 위 그릇을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점토 그릇이 친원의 어깨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충격과 고통에 루러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죠. 유펑위안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가 알던 친원은 예전에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참을성이 없어 남을 해치거나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친원의 분노는 더 거세졌죠. 자신이 목숨 걸고 루러를 찾아왔는데 이젠 애 취급하며 꾸짖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망설이고 말 많으면 결국 다크사이더에게 죽는다고 덧붙입니다. 범생이 청준이 중재하며 다크사이더를 만나서 그렇게 짜증났냐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우선 남자들은 나가서 진정하고 여자들은 짐 싸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순진한 루로는 친원의 행동에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류펑위안이 그 무례한 녀석을 살벌하게 노려보는 동안 친원은 밖에서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밖에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이 위험한 임무에 따라 나선 것을 후회했습니다. 청주는 침착하게 친원에게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말립니다. 루로는 홀로 생존해 왔으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는 배고파서 그러는 줄 알고 루로가 직접 구운 감자를 건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 테니 우선 배라도 든든히 채워야 한다면서요. 친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감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이랬어야 한다며 자기가 먼저 식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뻔뻔한 행동은 땅의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리창인과 투투는 멀리서 조용히 이 언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투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래 인간들은 저렇게 교류하냐고 묻자 리창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인간 행동은 일반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투가 아는 건 눈앞에 배은망덕하고 무정한 깡패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죄책감 없이 영양분을 훔쳐가기 딱 좋은 대상이죠. 그들은 그가 애써 키운 감자 줄기 조각까지 먹고 있습니다. 주인장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에 머물며 함께할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루루의 친구지만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만약 저들이 루루를 데려가려 하고 루루도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면
리창인이 나타나서 막아야 할까요? 그에게 루루의 결정을 막을 권리가 있기는 할까요? 평소 제멋대로 행동하던 투투는 그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인간이었던 리창인에게는 그게 투투의 감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자 줄기 얘기는 제쳐두고 이 빛고기 좋아하는 꽃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 세 사람은 멀리서 왔는데도 몸에 어둠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밖에 노출됐다면 그 많은 다크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리창이는 그 말의 섬뜩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밖에서 감자를 다 먹은 후 청준이 물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한편 범생이 친구는 여자애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이미 떠날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회는 정말 배은망덕한 녀석입니다. 감자가 귀한데도 루로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뱉어버립니다. 살면서 먹어본 감자 중 제일 역겹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청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 감자는 괜찮았거든요. 덩치 큰 친구가 그저 불안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불안이란 말에 치매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모두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니면 불안할 리 없다고 인정합니다. 핏줄이 튀어나올 때까지 주먹을 세게 쥡니다. 사방에 괴물이 들끓는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모두를 구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의 얼굴이 점차 징그럽고 흉측한 다크사이더로 변해가는 가운데 왜 자꾸 자신에게 힘든 행동을 강요하냐며 화를 냅니다. 흡집 안에서 류펑위안은 대학교 축산학과에서 가져온 농업용 드론을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포칼립스 시대에는 도둑질도 괜찮습니다. 이 드론에는 적외선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로 일행을 시민 방위 군사 요새로 데려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크사이더 활동이 없는 길을 택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한참 신나게 떠들었지만 루루오가 숲을 떠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친구에게 뭘 걱정하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대체 왜 문명으로 돌아가길 망설이는 걸까요? 루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다. 이전에 리창이는 그저 바깥 세상 상황을 알아보고 싶다고만 했는데 친구가 도시구조대에 합류하길 바라는 이 상황에서 루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구해준 리창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면 그가 배은망덕하다고 화낼까봐 두려웠다. 청준과 찬물씨가 흙집으로 들어섰다. 범생이는 루로에게 나갈 준비가 됐는지 물었다. 그는 루로가 밖에서 다크사이더를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루로는 그게 아니라고 단언했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유펑위안과 다른 애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리창인이 나타나서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가 어떻게 할지 말해주길 바랐죠. 성격 급한 친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됐다고 소리쳤어요.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고요. 만약 루러가 떠나기 싫다면 기꺼이 묶어서라도 억지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여기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건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그가 보기엔 루러의 우유부단함은 마치 자기들 셋의 목숨엔 상관없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유펑위안은 친구를 대신해 나서서 이 둔한 원숭이 같은 녀석이 드디어 미쳐버린 거냐고 물었어요. 친원은 친구를 제대로 설득할 만한 인내심조차 없었죠. 마치 자신이 알던 친원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만 잔뜩 늘어놓으며 입만 열면 매번 죽음만을 이야기했어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웠다면 구조대에는 애초에 왜 들어왔냐며 류펑위안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구세주라도 되는 듯 자신의 판단이 없으면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그의 표정으로 보아 그녀의 말이 정말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청준을 재촉했어요. 그녀가 드론을 날리러 나갈 동안 청준은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했죠. 그녀의 단호함에 청준도 결국 따랐습니다. 유펑위안은 친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신 차리라며 더 이상 팀의 짐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새에 친원의 내면에 있던 어둠은 이미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었죠. 현실을 직시하며 두려움에 맞설수록 그는 더 악화될 뿐이었죠. 계획은 원래대로 진행되었어요. 류펑위안은 안전하게 하늘 위에서 주변을 정찰하기 위해 드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륙하기 좋은 공터를 택했죠. 바람도 적당해 바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컨트롤러를 쥐고 마스크 모니터를 쓰는 순간 정착지로 돌아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 같았어요. 류펑위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다크사이더가 없기를 낙관적으로 바랐습니다. 마침내 드론이 이륙했어요. 드론은 일행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내기 위해 하늘로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거기까지였죠.
웬 훅샷이 드론을 정확히 겨냥해 날아와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 파편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유펑위안은 꺼져버린 모니터 마스크를 벗었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일에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훅샷이 날아온 방향을 돌아보니 흙집에서 친원의 우람한 몸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한쪽 팔은 밧줄처럼 늘어나 있었고 손은 훅샷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는 다크사이더 짓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훅샷과 길게 늘어졌던 팔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신원은 자신이 다크사이더로부터 모두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이죠. 루로우는 아직 집안에 있었고 광인에게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그가 완전히 다크사이더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얼굴의 그림자와 번뜩이는 눈빛이 이를 확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원은 자기가 모두를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을 이해 못하는 건 바로 저들이라고 생각했죠. 이 남자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한 루루오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반쯤 변이 된 다크사이더에게서 멀리 달아나 친원이 타락했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훅샷 소녀는 동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며 이성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루루오는 그를 괴물처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제정신인 사람처럼 훅샷을 다시 쏠 준비를 하며 모두 자기 손에 죽게 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신원이 훅샷을 날리려 팔을 뻗기도 전에 등 뒤 흙집이 갈라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거대한 흙더미가 훅샷 다크사이더를 덮쳤고 루루오는 뒤에 벌어진 파괴적인 상황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나쁜 일이 생긴 걸 본 루루오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청준과 유풍원은 붕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무사했습니다. 둘 다 혼란스러웠죠. 친원은 다크사이더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기에 탈출 계획에서 이런 변수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유펑위안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루루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만이 이성적이었죠. 다크사이더는 영화 속 좀비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이 괴물들이 어떻게 변이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준에게 다크사이더와 싸울 게 아니라면 당장 뛰라고 재촉했습니다. 무너진 집에서 불길한 훅샷이 잔해를 뚫고 나와 도망치는 이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루루오가 겁에 질려 뒤돌아보며 훅샷의 목표인 류펑위안에게 옆으로 피하라고 소리쳤죠. 류펑위안이 돌아보니 날카로운 갈고리가 몸을 꿰뚫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훅샷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단단한 땅 조각이 갑자기 튀어나와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갈고리의 기세를 막았습니다. 류펑위안의 몸을 꿰뚫으려던 갈고리가 땅을 다루는 마법으로 저지됐습니다. 유펑위안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금속 갈고리 끝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봤습니다. 땅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갈고리 부분은 바위에 너무 단단히 박혀 있었지만 밧줄의 다른 쪽, 즉 흙집이 무너진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크사이더 치넴은 탄력 밧줄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유연함을 활용하여 잔해 속에서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다크사이더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다른 쪽 손은 주먹을 꽉 쥐자 살이 다른 물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회는 자신이 있어야만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생존자에게 닿으려는 주먹을 보이지 않는 손이 멈춰 세웠습니다. 크기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리창인이 완벽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애초에 훅샷을 막았던 흙벽이 있던 자리에 그의 몸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흉측한 다크사이더로 변하는 과정을 처음 목격한 리창인. 그는 이 치맨이라는 인물이 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훅샷, 즉 다크사이더는 누군가 자신의 공격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는 있었지만 집주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신회미 알기로 그 신비한 존재는 땅의 일부 같았지만 분명한 의식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아닌 존재가 그를 막았을까요? 망상에 빠진 치넴은 그저 동료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냐는 입장이었죠. 리창이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과 치맨에게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버즈킬은 돌연변이 후에도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치넴은 자신과 다른 생존자 셋이 동창이자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실은 결코 변치 않을 거라고요. 필사적으로 구하고 싶었지만 그 방식은 잘못 표출되고 있었죠. 그는 모두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죠. 자신도 돌연변이인 리창이는 저 녀석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직감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었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루루오와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친회는 그럴 수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웬의 눈에는 증오와 어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크사이더의 남은 팔도 마침내 돌연변이를 끝마쳤습니다. 매우 질긴 여러 개의 유연한 밧줄 형태로 변한 것이죠. 그 팔들은 리창인의 흑벽 방어를 손쉽게 뚫고는 불쌍한 청준의 몸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으니 이제 그 너드는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리창인은 다른 돌연변이 팔을 고려치 않아 흑 방어벽이 뚫린 것을 확인하려 돌아섰습니다. 신은의 변이는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얼굴의 인간 흔적은 사라지고 흉측한 다크사이더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어둠에 감염됐으니 그들을 구하려면 감염자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범생이 청주는 친한 친구의 배신에 충격받아 신웬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쌍한 청주는 괴물이 된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 순간 숨이 멎은 청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류풍원이 절망 속에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청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이곳에 멈춘 결정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목숨을 구하려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청준이 죽었지만 다크사이더 치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옛 친구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틀린 생각에 그는 친구들을 지켜야만 했고 그의 보호를 원치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겨우 절벽까지 도망쳤지만 역부족이었죠. 다크사이더의 공격에 쫓겨 그들은 공격을 피하려다 미지의 공간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절벽은 너무 높아 수십 미터 아래가 땅이었습니다. 류풍원은 떨어지면서 이제 끝이라고 여기서 죽는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크사이더가 되는지 그리고 루루를 찾는 여정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면서도 그 탐험을 시작하자고 한 건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결국 친구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곧 닥칠 죽음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운명에 몸을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땅에 부딪히는 충격은 없었죠. 대신 루루와 그녀는 아이들 미끄럼틀처럼 경사면을 굴러내려갔습니다. 물론 류풍원은 상황 전개에 놀라 몸이 반대쪽으로 뒤집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얼굴로 바닥에 쓸려 내려오다 보니 맨 아래에서는 입안의 흙과 모래를 베껴내야 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었죠. 그래도 죽음보단 나았기에 류풍원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발밑 지형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그 추락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루루오는 황급히 친구를 끌어안으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류펑위아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루루오는 자기 말을 믿기 힘들 걸 알면서도 막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확신했죠. 결국 우리의 영웅 리청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위험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한편 위에서는 우리의 영웅이 다크사이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돌연변이 친원은 겨우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친구들과 떨어져 그리워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친구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이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런 논리가 아주 미심쩍다고 여겼죠. 친구를 죽여서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리청이는 그와 협상하려 한 게 잘못이었다. 결국 친원은 죽고 말았다. 주인공은 친원도 자신처럼 돌연변이 후에도 이성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하지만 결국 친원은 인간의 의식이라곤 조금도 없이 오직 살인 본능과 의미 없는 중얼거림만 남은 평범하고 멍청한 다크사이더일 뿐이었죠. 이토록 해로운 괴물은 이제 망설임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리청인이 전투를 준비하고 힘을 개방하자 다크사이더는 엄청난 어둠의 기운에 충격을 받아 긴장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구하겠다는 다짐으로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손으로 그의 훅샷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갈고리가 그의 팔을 산산조각내고 몸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리청이는 그 다크사이더의 엄청난 힘에 경악했습니다. 이 괴물이 정말 이렇게 강한가? 잠시 고민했지만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지 자신이 너무 약해졌을 뿐이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산악지대는 흙이 거의 없는 돌투성이 땅이어서 흙을 어느 정도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힘은 크게 약해진 반면
다크사이더는 넘치는 힘과 에너지를 과시했죠. 자신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이 땅은 괴물이라며 횡설수설했죠. 주인공은 그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평범한 다크사이더가 된 그는 갈 곳조차 없었으니까요. 검은 태양에 노출되면 어둠의 요소에 오염됩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구할 길은 죽음뿐입니다. 결국 한번 다크사이더로 변하고 나면 외모나 공격적인 성향, 인간으로서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든 다크사이더가 갈 곳은 자신과 유사하게 변이된 존재가 있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창이는 상대방에게 어둠에 물들면 갈 곳도 목적지도 없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주인공도 다크사이더였지만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지키고 있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진문이었던 존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고통을 끝내주려 했습니다. 물론 그 괴물은 자비에 반대하며 이 세상에서 더 고통받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갈고리를 믹서처럼 돌려 상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리창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뿌리를 이용해 자신만의 기술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갈고리가 그의 손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닿지도 못했고요. 뿌리가 그를 안전하게 막아줬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공생식물을 사용해야만 했고 식물에 입힌 피해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크사이더를 처리하고 도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었죠. 뿌리로 몸을 강화한 리창이는 아무 문제 없이 상대의 팔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고통과 분노에 포효하며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며 남은 한 손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때 위험한 절벽 위로 다시 올라온 루루오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유용한 도구가 든 배낭을 서둘러 주인공에게 던지며 사용하라고 외쳤습니다. 리창이는 몸을 돌려 공격을 피하고는 날아온 것을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그는 크고 날카로운 정원용 가위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해 보였지만 주인공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리창이는 흙의 힘과 식물의 유연성을 더해 금속 무기의 날카로움과 결합하여 궁극의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나무 다크사이더가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고 리창이는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바보는 자신이 이미 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주인공은 자신감 있는 움직임으로 다크사이더의 남은 팔을 부쉈고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직접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상대 팔이 없으니 머리에 치명타를 날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다크사이더는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의 어둠의 가면은 깨졌고 팔이 없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리창인 또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는 괴물 위에서 칼끝을 목에 겨누었습니다. 다크사이더는 패배한 것입니다.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투투가 바로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투투는 주인공의 무기가 튼튼함에도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날카로운 지적 속에서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크사이더를 땅에 묻어 양분을 흡수하라는 유용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크사이더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절박함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외쳤습니다. 리창이는 그를 묻기 전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는 그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친원이 검은 태양에 노출되어서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편집증 때문에 다크사이더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리창인 아래의 땅과 뿌리가 그 괴물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는 그를 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자칭 구원자에게 희생되는 이가 없도록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마침내 진정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절벽 근처에는 작은 흙무덤 2개만 남아 있었고 류풍원은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둘도 없는 친구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루루만 남았습니다. 루루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루루는 그녀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리창인을 소개해 위로하며 슬픔을 잊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고 주인공은 서둘러 그 점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그의 몸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해결책은 있었습니다. 이제 류풍원이 그의 말을 들을지 확인만 하면 됐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불쾌감을 느꼈는지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리창이는 자신이 이를 망쳤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가 망설이지만 않았다면 청주는 살았고 신원도 더 빨리 제압됐을 겁니다. 영웅이 다크사이더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잘 해결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류펑 위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전혀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바보라고 했죠. 사실 그녀는
민간 대피소를 나올 때부터 이런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그녀는 자신만 탓할 겁니다. 하지만 뮤러는 그녀의 말보다 미창인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죠. 그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청준의 장례식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아도 근처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형상 덕분에 그녀 앞에는 말하는 무언가가 나타났죠. 그 모습은 여러 번 부서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려진 흙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루로우는 또한 리창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는 스스로 땅으로 변모한 지각 있는 다크사이더였고 투투라는 친근한 식물 다크사이더 친구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믿기 어려웠고 다른 생존자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 이야기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직접 눈으로 봤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류펑위아는 여전히 슬펐고 두 지성 다크사이더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류러는 함께 살자 제안했지만 선뜻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쉴 시간이 필요했고 내일 그들에게 결정을 알리기로 했죠. 류펑위아는 지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류펑위아는 친구들의 죽음으로 너무 충격받아 루러는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키려면 오늘 저녁을 같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은 동료가 많아지는 걸 마다하지 않았죠. 함께 있으면 더 즐거우니까요. 저녁이 빠르게 지나자 스트레스에 지친 소녀들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지 루러가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열이 나면서 앓고 있었죠. 한편 잠들지 않는 주인공은 밖에서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고뇌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투투는 인간 동료들이 영구적으로 늘어난 건지 일시적인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창인도 확실히는 몰랐죠. 검은 태양이 진 이후로 통신이 끊기고 정찰 드론도 파괴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뮤펑위안이 그렇게나 영리하다면 굳이 홀로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투투는 더 안전한 곳을 알면서 왜 굳이 여기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투투가 보기에 그건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리창이는 좋은 사람만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투투는 그런 설명을 듣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를 단념하며 식물과 달리 동물의 생각과 말, 행동은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류펑위안이 루러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리창인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지만 류펑위안은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루러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었죠. 그것은 벌레 물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고 기생충 감염 혹은 심각한 폐혈증일 수도 있었죠. 루루오 자신은 너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느라 정신이 너무 긴장해 있었죠. 그녀는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확신했지만 류펑위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낫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각오였죠. 증상으로 봐서 루루오에겐 항생제가 필요했지만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항생제를 구하려면 민간인 대피소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은 멀지 않았습니다. 왕복 하루도 안 걸릴 거리였지만 류펑위안은 즉시 위험한 여정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루러를 세심하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녀는 이 임무를 주인공에게 맡겼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리청킨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 드론 없이 혼자서는 이 황무지를 안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리창인이 함께 간다면 그녀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면 움직임이 너무 느려져 루러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길의 어려움과 위험도 류펑위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 없는 세상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러를 구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한 것이죠. 그녀의 결심을 보고 주인공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뽑았죠. 류펑위안은 그의 돌발 행동에 충격받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사실 리청핀조차 자신이 뭘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직감을 시험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온 힘을 다해 눈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새로운 몸을 잘 몰라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이론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몸에서 분리된 흙 조각은 실제로 그의 지각 일부를 유지했지만 아주 잠깐만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그의 눈은 더 이상 그와 아무 관련 없는 흙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투투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 흙 조각에 어둠의 에너지를 주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투투 자신도 같은 원리로 움직였고 어둠의 원소를 써서 땅에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주인공은 흙 조각을 24시간 분리하고 지각을 유지하려면 어둠의 원소가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분명 적은 양은 아니었죠. 투투는 계산해 보려다 필요한 양을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루루오가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누워있는 집을 보면서 투투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아프면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인지요. 리청이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생 집단으로 서로 돌봐야 합니다. 투투는 모든 것을 깨닫고 어둠의 원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자유로워지자 친구들을 도울 준비가 된 거죠.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 전달하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리펑 위아는 급변하는 모습에 놀랐죠. 전까지 이 작은 꽃은 전혀 해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투투는 지체 없이 태양과 땅에서 흡수한 어둠의 에너지를 주인공의 땅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리청인이 본체에서 흙 조각을 떼어내도 24시간 동안 지각 능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몸의 에너지가 차오르는 소리는 마치 어떤 자원 생산 게임의 알림음 같았어요. 리청이는 투투가 아는 게 너무 많아 놀랐고 어둠의 에너지가 또 어디에 쓰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투투가 정말 똑똑해지려고 이걸 쓰는 걸까요? 사실 투투는 주인공을 보며 배웠을 뿐이고 이제야 집단과 친구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이제 투투는 리청인에게 지체 없이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어요. 투투는 쏟은 에너지가 헛되지 않길 바랐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지만 가는 길에 장애물과 위험은 아무도 몰랐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약품을 가져오기로 한 리펑위아는 우리의 주인공 리청인과 용감히 나섰습니다. 이 둘의 신중한 이동 방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리펑위아는 흙으로 만든 리청인의 눈을 힘껏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높이 올라간 눈은 주변 상황과 최적의 이동 경로를 관찰할 수 있었죠. 심지어 길 오른편엔 다크사이더들이 배회하고 있었죠. 이제 왼쪽 길로 가기만 하면 숲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크사이더와 마주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리청인의 아바타가 눈길을 끌었고 둘은 전진했어요. 그는 걸으면서 펑위안에게 기지 캠프에서 정말 항생제를 구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귀한 자원들의 분배권은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들 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녀는 오빠 류펑친이 의약품 관리를 맡아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일반회의인데 운이 좋으면 루루오를 진찰하게 데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펑위아는 그에게 오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청인이 찾는 사람을 아는 게 더 좋겠죠. 그녀는 질병관리본부에 문제가 없기만을 바랐죠. 어느새 두 사람은 숲의 출구에 다다랐고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둘은 재빨리 포장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길을 따라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리펑위아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펑위안이 기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불타는 도시가 보였고 그녀는 즉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CDMF 방향에서 왜 불이 났을까요? 혹시 큰일이라도 터진 걸까요? 리청이는 도로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큰 불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주변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리청인이 반대편 고속도로를 조심하라 경고했지만 그녀는 정신 없었습니다. 불타는 다크사이더가 젊은 여자를 보고 전력으로 덮쳤습니다. 하지만 기습하려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리펑 위안이 돌아서서 불타는 다크사이더 얼굴을 그대로 후려쳐 괴물을 제압했어요. 이번 임무가 위험할 것을 알고 혹시 모를 다크사이더의 공격에 대비해 쇠지렛 때까지 챙겨온 것이었죠. 리청이는 놀라 멍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리펑 위안의 전투력을 상당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요. 그녀는 방금 쓰러뜨린 다크사이더를 내려다봤습니다. 약하고 비쩍 말라 있었죠. 몸도 그리 단단해 보이지 않았고요. 둘이 강한 괴물을 만나지 않는 한 약한 다크사이더는 그녀가 처리 가능했죠. 펑위아는 돌아보니 청인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자신을 약하고 짐으로 여긴다고 바로 알아채고 서둘러 사과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다크사이더 수십 마리가 고속도로로 올라오자 그녀의 전투 본능만으론 모두 해치우기 힘들 겁니다. 쇠지렛대 하나로 여러 다크사이더를 처치하는 건 불가능하니 그녀가 너무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펑위아는 리청인에게 흙으로 된 머리로 빨리 해결책을 찾으라 했습니다. 건방진 명령을 끝내자 청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 주인공은 어디로 간 걸까요? 펑이아는 불타는 괴물 수십 마리에 쫓겨 도망쳐야 했습니다. 흑투성이 놈이 자신을 다크사이더에게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수상한 흙더미가 있었고 거기서 튀어나온 단단한 덩어리들이 다크사이더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조직적 공격으로 수십 마리의 괴물이 피투성이로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그 수상한 흑담요는 바로 리청인 자신이었죠. 잔챙이 다크사이더들이 발밑을 신경 안 쓰는 틈을 이용한 거죠. 불타는 괴물들이 쓰러지자 리청이는 선반 조각을 다듬어 리펑 위안에게 다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살인 듀오는 다크사이더의 얼굴만 치면 됐습니다. 가면이 부서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쇠지렛 대와 날카로운 돌로 무력한 괴물들을 도살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려 최대한 은밀히 움직여 도시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떠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다크사이더들이 벌써 나타났네요. 생김새가 너무 뚜렷하고 비슷해서 마치 한불길에서 함께 나온 것 같네요. 이전 생존자 은신처였던 CDMF마저 함락됐다면 과연 루루오에게 필요한 항생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건물 안에 아는 사람만 아는 개인 안전가옥이 있으니 그곳은 아직 안전할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아직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루루오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청이는 순간 리펑 위안에게 감탄했다. 그녀가 침착해서 이전 세계에서 강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 평가에 그녀는 마치 부끄러운 듯 약간 불편해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마침내 CDMF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는 다크사이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청이는 생존자들이 불 때문에 밖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으나 뒤에 숨어있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숨어있던 존재는 소화기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흙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뇌가 있었다면 이미 튀어나왔을 겁니다.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이 남자는 펑위안의 사진 속 남자, 바로 그녀의 오빠인 류펑친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류펑친이 소화기를 다시 휘두르려던 순간 여동생이 말렸습니다. 오빠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안부부터 살폈습니다. 화가 난 리청이는 부서진 머리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리펑위안은 괜찮지만 자신은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펑위안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긴장을 풀며 리청이는 우리 편,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하루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류펑치는 리청인을 의심했지만 여동생을 믿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박살난 얼굴을 치유하며 두 남매의 다른 성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펑치는 재앙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CDMF의 초기 분석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불타는 다크사이더가 발생했고 옮겨붙은 이들도 모두 변했죠. 의사는 몇몇 사람들과 혼란 속에서 겨우 탈출했고 무전기 하나만 챙겼습니다. 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많은 자원을 챙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물 안쪽 격리 게이트에 갇혔습니다. 즉, 루루오의 병에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자원이 그 방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항생제를 얻기 위해서는 불타는 다크사이더로 가득한 CDMF 지하구역을 기필코 뚫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숲 한가운데 청인이 만든 임시 흙집에서는 루루오는 온몸에 퍼진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어둠의 원소처럼 보이는 것에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누워 죽음을 기다릴 순 없었죠. 리청인이 떠났을 때 루루오는 의식이 없었고 그와 투투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밖에는 영원한 일식이 하늘에 걸려 어둠의 원소 조각들을 비처럼 뿌리고 있었습니다. 투투는 올려다보며 오늘이 화창한 날이라 여겼습니다. 리청인의 본체 의식은 도시 임무를 위해 분리되었지만 이 땅 자체는 여전히 그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사방으로 어둠의 원소의 힘을 주고받고 있었죠. 어둠의 원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투투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못 받으면 다음엔 자원에서 지키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이걸 의사결정 지능이라 하죠. 투투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가씨가 등 뒤로 몰래 다가와 끈적한 녹색 물질을 뿌렸습니다. 불쌍한 꽃은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죠. 알고 보니 루루오가 영양액을 뿌려준 거였어요. 꽃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주스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루루오가 아픈 상태라 투투는 당황했죠. 인간의 경험에 따르면 염증과 싸우려면 체력을 아껴야 하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는 상태였죠.
루루오는 괜찮다며 밥 먹고 힘내려고 잠깐 일어났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화장실도 가야 했고 게다가 투투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해야 하죠. 볼일을 마친 루루오는 온몸을 떨며 흙돔으로 비틀비틀 돌아갔어요. 투투에게 다시 누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투투는 그녀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루루오의 시점에서는 무엇이 보일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뇌가 있었다면 그녀 마음을 더 잘 알았을 텐데. 한편 CDMF에 있던 생존자 거주층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펑치앤 남매는 만약을 위해 인공호흡기 2세트를 챙겼죠. 지난 안전가옥에 있던 마지막 물품이었어요. 경험상 펑이아는 위력이 약한 무기라도 혼자서 다크사이더 하나쯤은 문제없이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믿음직한 무기를 꽉 쥐었죠. 그동안 청인은 건물 밖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청인이 먼저 가서 큰 소란을 피우면 남매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오기로 했죠. 펑이아는 청인이 흙의 형태로 변한 걸 처음 봤어요. 조잡한 색깔의 웃음이 터졌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청인은 약만 구해 나갈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엄숙한 눈빛으로 자신 또한 다크사이더이니 막판의 도덕성으로 강요하려 들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임무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펑위아는 자신들 문제는 책임지겠다고 청인을 안심시켰고 청인은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환기구를 통과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몸이 자유자재로 변하니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는 환기구 덮개를 눌러 폭을 가늘했습니다.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자 흙손을 틈새에 밀어 넣었고 진흙 같은 몸이 창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환기구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고향 땅속을 누비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게 더 직관적으로 느껴졌죠. 호수로 몰래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남겨진 남매는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말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펑치는 누나에게 겁먹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일 수 있지만 오빠인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펑이아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한편 리청이는 지하 환풍구를 조용히 지나가며 아래에 있는 수백 마리의 불타는 다크사이더들을 몰래 피하려 애썼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하자마자 환풍구 덮개를 풀자 소리에 불타는 다크사이더들 주위에 끌었습니다. 청이는 환풍구에서 용감하게 나타나 다크사이더 무리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등장 지점 아래 서 있던 괴물 한 마리를 쓰러뜨렸고 나머지 다크사이더들은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청이는 땅을 짚고 흙을 바닥에 주입했습니다. 다크사이더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자 그는 흙을 터뜨리며 물을 뿜어냈습니다. 흙은 즉시 압축 진흙으로 변해 괴물들을 날려버렸죠. 너무 일찍 다가온 불운한 녀석들은 순식간에 불꽃이 사그라들었죠. 리청인의 첫 공격은 완벽했지만 이곳의 다크사이더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리한 것 같네요. 다크사이더를 해치우자 다른 불타는 인간들이 그를 적대적으로 보고 어그로를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더구나 리청인의 흙몸은 많은 물을 한 번에 흡수하지 못하죠. 불타는 다크사이더를 불 끄는 방식으로 없애는 건 믿을 수 없었고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렸죠. 반대로 불에 기름을 부으면 어떨까요? 호스 설정을 바꿔 기름 뿌린 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죠. 불타는 다크사이더들이 더 큰 불길을 감당 못하자 이 접근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청이는 다크사이더들을 물을 때 이를 알아챘죠. 이 괴물들 대다수는 아직 인간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화염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부는 불탈지 몰라도 외부 신체는 여전히 더 높은 온도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숨을 쉬려는 생존 본능도 깨어날 겁니다. 괴물이긴 하지만 인간의 몸은 여전히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잔챙이들은 처리됐고 남은 건 이 심각한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저 거대한 녀석뿐입니다. 저 불타는 다크사이더 보스는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개체이지만 어휘력과 지능이 심각하게 제한적인 반면 감정은 훨씬 더 격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큰 녀석은 미청인이 순종적인 다크사이더가 아니라며 벌을 주려 합니다. 거대한 녀석이 청인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고 다가서는 순간 빨간 차 한 대가 벽을 뚫고 들어와 다크사이더 보스에게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녀석이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보스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고 펑친이 몰던 차는 범퍼가 약간 손상되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라 펑친은 능숙하게 차를 조종하여 추가 사고를 피했습니다.
청인은 이 둘에게 차를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멋지게 마무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도 비싸 보이네요. 펑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개인 병원에서 일하니 가끔은 이런 사치를 부릴 수도 있죠. 차에 올라탄 청인은 다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방어하고 있는 봉쇄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펑이아는 그곳으로 가는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펑친의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단호한 목소리가 의사 선생님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방금 밖에서 큰 소동이 있었는데 혹시 통신을 들었냐고 물었죠. 그 목소리는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지만 말투는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펑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즉시 대답했으고 말이죠.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이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펑치는 지하 벙커의 구불구불한 복도를 질주하며 길을 막는 불타는 다크사이더들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제때 탈출 못한 이들이 바로 2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이 구역의 다크사이더가 너무 적어 생존자들이 이미 떠났을 가능성을 눈치챘습니다. 펑치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벙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생존자가 지키던 문이 왜 다크사이더 침입 위에 열렸을까요? 류펑치는 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차에서 뛰쳐나와 안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일행이 벙커에 들어서자 불안한 침묵과 파괴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수라장 한가운데 보급상자 옆에 부상당한 채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크사이더로 변해가는 중이었죠. 변화가 발에서 시작돼 몸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결감을 느꼈죠. 남매는 수상한 생존자에게 다가가 그가 괜찮은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불타버렸어만 되뇌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자 변이 속도가 더 빨라진 게 틀림없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온몸을 태우기 전 그가 바란 마지막 소원은 저런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리청이는 불타는 변이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자 재빨리 남매의 어깨를 잡아 안전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남자의 온몸은 화염에 휩싸였고 피부에 불이 붙으며 완전히 불타는 다크사이더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붙잡고 일행에게 불을 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펑위아는 친원이 다크사이더로 변했을 때를 이미 봤었고 리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다크사이더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흙몸으로 모래 폭풍을 일으켜 남자를 삼켜버리고 타오르던 불을 순식간에 꺼버렸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땅에 쓰러진 채 의식 있는 흙더미에 짓눌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청이는 또 다른 가설을 확신했습니다. 불타는 다크사이더들을 상대할 때 느꼈던 것이죠. 불꽃과 공존하려고 스스로 연료가 되네요. 이런 변이는 참으로 골치 아픕니다. 리청인이 다크사이더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뻗자 괴물은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다크사이더는 동료들과 합류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눈구멍에 불빛이 사그라들자 마지막 생명마저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을 짐승으로 살게 두지 않은 청윤에게 보내는 애절한 감사였습니다. 펑위안이 조심스레 다가가 묻자 그는 남자가 타버렸다고 침울히 답했습니다. 그는 류펑친에게 자원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벙커에 생존자가 없어도 불에 탄 보급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펑친도 청윤만큼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 이모가 무전으로 연락했고 긴급 지원을 간절히 요청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충우는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어둠 속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펑친이 이모님을 언급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죠. 펑이아는 어릴 때 이모가 자신들을 입양했고 일식이 시작될 무렵 이모도 CDMF에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펑치는 다시 무전기로 이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연결된 듯 그는 급히 이모님 위치를 물었습니다. 잡음 속 이모님은 팀원들이 소란 피우냐고 물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변이해서 자원들을 챙겨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저 지하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길 끝엔 차들이 모여 있고 생존자들은 그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크사이더에겐 아직 발각 안 됐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펑치는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돌아선 뒤 이모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모의 지시대로만 하면 됩니다. 펑친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청윤이 그를 붙잡고 의사에게 기다리라 했습니다. 청윤은 환기 시스템을 외워 시설 배치에 익숙했습니다.
지도상 이모가 말한 곳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뚫고 탈출할 틈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목숨 걸고 숨은 사람치고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죠. 펑치는 원래 이모 스타일이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는 침착하게 모든 단계를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이모는 자신과 펑 위안의 부모님 사망 후 남매를 친자식처럼 보살폈죠. 이모가 없었다면 의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펑 위안은 그 말에 이를 악물었죠. 청유는 더 움직이기 전 이 상황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며 그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뭐 실컷 꼬집으라죠. 어차피 흙과 진흙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요. 그녀는 환기장비를 벗고 심호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와 다른 사람들이 자원을 가지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모의 목소리와 논리는 예전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전의 친원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유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남매의 이모가 알려준 곳을 향해 지하 건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펑친이 이모를 부르려고 하자 청윤이 그를 막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가까이 가서 먼저 상황을 살펴봐야 하니까요. 리펑 위안은 둘러본 후 많은 사람이 숨기에 적합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근처에 다크사이더의 냄새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놀란 청윤이 다크사이더의 냄새와 흔적을 언제부터 감지했냐 묻자 그녀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게 타고난 직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걷던 중 펑친이 무언가를 본 듯 멈춰섰습니다. 차 뒤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죠. 펑치는 흥분해서 차로 달려가 숨어있는 사람이 이모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펑친을 보며 일행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는 청윤과 그의 여동생에게 이모가 괜찮을 것이며 해치지 않을 거라며 으스댔지만 이모는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일어섰습니다. 청윤은 류펑친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의사는 듣지 않고 사랑하는 이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과 공포에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절반은 이미 다크사이더 가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펑친과 펑 위안의 귀가를 환영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여자의 끔찍한 모습에 펑친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이모는 계속해서 자신은 그대로이며 펑 위안을 찾아와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사방에 숨은 수백의 불타는 다크사이더를 불러낸 뒤에야 이모는 겨우 안심할 수 있었고 청유는 손바닥으로 무언가를 뿜어냈습니다. 핸들을 빼내자마자 그는 전에 갈고리 탄 다크사이더에게 썼던 자신의 주 무기인 거대한 정원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는 남매에게 다크사이더가 된 이모에게서 최대한 빨리 후퇴하라고 지시하며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정원 가위는 순식간에 휘감는 흙과 뿌리에 뒤덮여 거대한 가위가 그의 몸의 일부처럼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첫 공격은 주인을 보호하려던 불타는 다크사이더 2명이 쇠파이프로 막아 쉽게 저지됐습니다. 이모는 웃으며 흙먼지 꼬마가 어디서 왔냐 물었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청윤이 펑 위안의 타락한 동료라고 짐작했어요. 이모는 펑 위안에게 맨날 나가 놀지 말고 집에 박혀서 공부나 하랬는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펑 위안을 통제 못한 좌절감은 아주머니의 불타는 변신을 촉발했습니다. 비명 지르며 꺼지라 소리치곤 청윤에게 불타는 화염구를 날렸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주인공은 지근거리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화염구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충격으로 손에서 정원 가위를 놓쳤습니다. 다행히 리청이는 균형을 잡고 착지했습니다. 몸이 흙이더라도 불길에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그조차 타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크사이더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방에서 만난 사람도 이모에게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죠. 청윤에게 도망가라 말하고 다크사이더 군단을 보내 제압하려 했죠.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여러 각도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공격은 피하거나 막기 너무 어려웠고 결국 주인공의 몸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불길에 그을린 그의 흙은 점성을 잃었을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타들어가는 듯한 피로감에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머리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죠. 이러다간 이곳에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줌마는 귀찮은 꼬맹이가 처리된 줄 알았고 그녀의 괴물무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변을 태우던 불길이 사그라들자 그녀는 가면의 절반을 벗었고 펑친을 불러앉아서 대화하자고 권했습니다. 이에 청이는 크게 놀랐죠. 자신을 완벽히 제어하는 다크사이더는 처음 본 겁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아줌마는
조카와 회포를 풀려고 부하들에게 의자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며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이 생수 한 병을 먼저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다크사이더들의 공허한 목소리는 이 제안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남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먼저 동의하고 망설이며 생수를 받았어요. 그는 눈짓으로 여동생에게 이 음료가 자원임을 알렸죠. 그 물품들은 아주머니가 근처에 숨겼을 테니 항생제도 이 근처에 있겠죠. 펑이아는 여전히 이 난처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아주머니는 청인에게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요. 근데 왜 다크사이더와 마주보고 평화롭게 앉아있는 거죠? 아주머니는 늘 그랬듯 무력했거든요. 아줌마는 그들이 왜 그리 불안해하는지 짐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남매가 바깥 상황에 겁먹었으리라 짐작했어요. 이후 집에 있는 것이 제일이라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설교했죠. 남매는 이상한 아주머니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동조하려 했습니다. 수백 불타는 다크사이더에 둘러싸여 있는데 긴장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겠죠? 아주머니는 비정상적인 상황일수록 자기 말을 들으라고 충고했죠. 부모님이 남매를 맡길 때 잘 돌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펑위아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크사이더에 가면이 없더라도 아주머니의 이 잔소리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화가 나 고개를 숙이자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았습니다. 작은 흙 조각들이 소매로 모이더니 오른쪽을 보란 글자를 만들었죠. 청인의 머리가 뒤틀린 채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주머니가 치는 과 다를 바 없이 강한 집착이 남은 다크사이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흩어진 흙은 다른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펑이아는 아주머니에게 익숙한 얼굴이니 어떻게든 도망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요. 청인 메시지에 코웃음 쳤죠. 아주머니를 친척이라 부르는 게 우스웠거든요. 아주머니는 경멸을 눈치채고 펑위안에게 달려들어 어딜 보냐며 다그쳤죠. 조카 딸을 쏘아보면서요. 그녀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 했을 뿐인데 펑위안이 계속 불손하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펑위안에게 오빠를 보라며 고소득 직장에 취직해 편안히 사는 성공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 펑위안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이상한 농업학교로 진로를 바꾼 골칫덩어리였죠. 아주머니는 펑위안이 청인의 잘린 머리를 본 걸 알고 그는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크사이더에게 물건을 집으라고 하자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인의 머리를 들고 잠시 관찰했죠. 그녀 눈엔 흙으로 된 구체일 뿐이었고 청인은 짜증났지만 으스러지진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흙덩이를 버리며 펑위안을 계속 야단쳤습니다. 오빠처럼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구경하며 말썽만 피운다고 말이죠. 그녀는 펑위안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는 해치려는 게 아니라 조카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펑위안의 두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크사이더 가면이 얼굴 전체로 퍼지고 그녀의 손에선 불길이 솟아 펑위안 소매를 태웠죠. 아주머니는 이제 그녀에게 말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녀는 남매를 데려와 완전한 새 가정을 꾸리려 합니다. 아주머니의 완전한 통제 아래 생각 없는 불타는 다크사이더 가족, 그녀의 궁극적인 꿈이죠. 펑이아는 밖에서 즐겁게 놀던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흙을 이용해 예술혼을 불태우면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가 공부나 하라고 소리치곤 했죠. 아주머니는 방과 후 집에 올 때마다 숙제를 했는지 다그쳤죠. 심지어 매주 조카를 각종 강의에 등록시키기도 했고요. 펑위안이 등산처럼 새로운 시도를 할 때조차 아주머니의 못마땅해하는 목소리가 계속 따라다녔죠. 아주머니는 등산이 백수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거든요. 아주머니는 늘 남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그 숨막히는 통제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뮤펑위안의 몸에서 보라색 불꽃이 터져 나왔고 한편으론 청인 또한 이 소란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게 맞다면 펑위안이 어둠의 원소 힘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널 위한 거라는 아줌마의 말을 떠올리자 그녀의 얼굴은 다크사이더의 가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잘할 때 필요한 게 뭔지 물은 적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며 어둠의 원소도 터져나왔습니다. 아줌마가 아무리 뻔뻔해도 완전한 다크사이더로 변하고 있는 펑위안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방관했지만 이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신나서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는 펑위안이 새 가족 초대를 수락한 증거라고 생각하죠. 아주머니가 얼굴을 쓰다듬자 다크사이더 마스크가 더 빨리 퍼졌습니다. 총인이 흙 구슬 역할극에서 벗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풍원이 어둠의 원소에 잠식되기 전에 깨어나라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에 닿자 어둠의 원소 확산이 주출했습니다. 미총이는 흩어진 흙으로 몸을 재구성하며 펑위안에게 구하고 싶은 게 루루오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이전 감정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넓은 땅을 떠나 목숨 걸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는 평범한 인간들과 함께 살며 자신에게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펑위안이 다른 다크사이더처럼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는 것을 용납 못했죠. 몸은 불완전하게 갈라지고 있었지만 총이는 이모를 쓰러뜨리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얼굴에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근거리 화염방사기를 먹여 이미 망가진 그의 몸을 더욱 불태워버렸다. 총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산산조각 나면서도 류펑위안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려 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먼저 강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인의 몸이 조약돌처럼 부서지는 소리가 펑위안을 정신 차리게 했다. 얼굴에 다크사이더 마스크가 벗겨지며 그녀는 진정한 친구를 애틋하게 바라보았고 펑위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맥없이 이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모는 다시 펑위안을 돌아보며 말했다. 세상이 최근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지만 인간의 법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자신이 택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진리라고 믿는다. 이모의 길은 존경과 숭배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모두의 리더이자 본보기가 되려 한다. 그래서 이모는 펑위안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제가 될 때까지 불태웠다. 펑위안이 원하는 걸 붙잡지 못하게,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두 팔을 불태워버렸지. 불타는 다크사이더 무리가 고모의 명령대로 펑위안을 끌고 갔어. 그들은 그녀의 열망을 문자 그대로 억압하고 끌고 가려 했어요. 펑위안은 정신을 잃고 눈을 뜨니 허공 한가운데였다. 끝없는 자유낙하 속에서 땅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둡고 비참한 공허,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거대한 구멍뿐이었어. 그때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얻을 거라는 아주머니의 속삭임이 들렸어. 불타는 다크사이더 군단은 보스의 말과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랐고 아줌마가 박수치자 그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 이모는 펑위안에게 자신을 믿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켰지. 계속 추락하며 펑위안은 어쩌면 이모가 옳고 뭔가 알아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모가 틀렸다면 펑위안 오빠가 그렇게 뛰어난 개인이 될 수 없었겠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모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 준비한 길을 걷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류펑위안은 세상을 보는 자기 방식도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 깨달음이 그녀를 끝없이 추락하던 공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원할 때면 숲을 달리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죠. 단순했던 삶의 마지막, 그녀는 늘 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모가 태워버린 몸통 양쪽 잘린 팔에서 생명 가득한 작은 회오리가 생겨났어요. 잘린 다리에서도 활기찬 회오리가 솟아났어요. 그녀는 다크사이더의 손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삶의 원리를 깨닫자 짐을 벗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의 여지가 없으면 옳고 그름 자체는 무의미해져요. 펑위안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새로 돋은 팔다리로 공중에 뜨자 회오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의심 없이 맑았죠.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뿐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자갈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인이는 눈을 떠서 류펑위안이 바람의 다크사이더로 변이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고모는 명령을 또다시 어긴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이모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말 안 듣는 인형이었으니까. 고모는 조카의 입을 막고 헛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군대에 지시했고 펑위안은 침착했다. 다크사이더, 어둠의 원소, 변이의 힘. 이 모든 개념이 이제서야 명확히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이해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다. 새로 돋아난 팔을 뻗어 작은 회오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 작은 돌풍을 이용해 손으로 내리누르자 가압된 하강 기류가 발생했지. 불타는 다크사이더 무리가 모두 땅에 곤두박질 쳤어. 쓸모없는 군대가 방안을 휘젓자 이모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류펑위안의 새로운 힘은 아직 발현되지 않았어. 하강 기류 다음엔 상승 기류가 몰아쳤지. 그녀는 갇힌 공간에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켰고 다크사이더들은 속수무책으로 휘말렸지. 심지어 총인마저 그 사이클론에 휘말렸어. 그 안에서 그는 어둠의 원소들이 무서운 속도로 모여드는 걸 느꼈어. 놀랍게도 회오리에 휘말리고 나서 불에 탔을 때 느껴졌던 무력감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몸 전체를 처음부터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지. 흙으로 재생된 몸이 땅에 닿자마자 그는 바로 류펑 위안에게 달려가 이성을 유지하는지 물었어. 그녀는 다크사이더 마스크 아래 시그니처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총민의 인간 모습을 또렷이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전에 보던 흐릿한 모습보다 더 비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총민은 다크사이더 마스크가 얼굴에 퍼지자 씩 웃었다. 보통의 다크사이더라면 펑위안처럼 거만한 성격을 흉내낼 수 없을 테니 그녀가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 하지만 이모는 전혀 안심하지 못했어. 자신이 부리던 노예들이 한 번에 무력화됐는데 어떻게 안심하겠어? 패배감을 극복하고자 그녀는 다크사이더 형태로 변신했고 조카가 타락한 청인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죠. 다시 뭉친 두 사람, 이전보다 강해진 힘으로 청인은 불길을 막으며 펑위안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흩뿌렸습니다. 온몸으로 이모의 화염 같은 분노를 막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펑위안이 안전하게 바람을 반격할 수 있도록 방패에 구멍을 몇 개 냈지. 흙 방패의 구멍과 바람 분출은 완벽한 기술 조합이었어요. 이모의 맹렬한 불길을 밀어낼 만큼 강력했답니다. 불타는 감옥 안에서 이모는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공기가 몸 안에서 나오는 불길을 더 키웠고 그 불길이 외부 골격을 태우면서 희생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끼게 했지. 역시 청인의 가설이 맞았어. 이런 불변종은 자기 몸을 연료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모의 변이 특성이 심하게 억제되었네요. 끔찍한 이모였지만 펑이아는 연민을 느껴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이 재앙이 이모에게 준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야. 청인도 동의했어. 어차피 가족 문제잖아. 다크사이더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이미 전에 알려줬었어. 그는 주먹을 들어 펑이안의 주먹에 마주댔지. 어떻게든 인간성을 유지한 두 다크사이더가 힘을 합쳤어. 둘은 초능력을 실은 주먹으로 이모의 얼굴을 노렸지. 합동 공격으로 이모의 다크사이더 마스크는 박살났고 그녀의 공포 통치는 끝났어. 이중 펀치에 이모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 이모는 고통으로 몸을 떨며 이 모든 게 펑이안을 위한 일인데 왜 모르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펑친에게 시선을 돌렸지. 이모는 펑친을 자신의 걸작으로 여기기에 자신이 한 모든 일을 그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의사를 향해 기어가며 자신이 그에게 완벽한 삶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펑친의 성공이 자신이 항상 옳았다는 증거라고요. 이제 그녀는 펑친이 가족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죠. 의사는 잠시 망설였고요. 그는 이모의 말을 정말 따르려 하는 듯 보였죠. 펑위아는 오빠에게 바닥의 다크사이더는 이모가 아니니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 괴물은 죽을 때까지 자기 편견만 늘어놓고 있네요. 바닥을 기는 저 비참한 모습은 인간에게 전혀 공감 못하는 다크사이더일 뿐입니다. 펑위안이 이모를 무감각한 다크사이더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도 괴물 같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펑치는 동생에게 이모와 다른 게 무엇인지 물었죠. 물론 리청인도 마찬가지고요. 동생과 그 친구 모습이 괴물이라 부르는 존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펑이아는 말문이 막혔고 오빠의 말이 논리적이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뇌에 찬 의사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모가 돌봐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모에게 큰 빚을 져서 버릴 생각조차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이자 의료 종사자로서 이모를 이 비참한 곳에서 죽게 두는 건 양심과 규범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펑이안은 그를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청인이 펑이안이 오빠를 더 꾸짖기 전에 막아섰습니다. 청인이 기억하기로 이모는 펑위안과 펑친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급 다크사이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변이 현장을 본 적이 있었죠. 그 과정에는 분명히 어둠의 원소가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모는 왜 지금 당장 펑친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을 리는 없으니 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펑위안과 펑친이 청인의 어둠의 원소에 먼저 노출돼 감염된 걸까요? 이모는 자신의 어둠의 원소에 노출된 사람들을 다크사이더로 만들 수 있는데 청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모는 애처롭게 기어가 의사의 발을 붙잡았죠. 최소한 의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인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유폭친의 희망을 꺾었습니다. 그는 진짜 펑친은 남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청인의 말에 매료된 듯 더 듣고 싶어 했다. 청인은 망가진 비싼 차를 가리키며 이 차가 유펑친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고른 차종, 운전 방식, 그리고 다크사이더를 차례로 들이받는 결단력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
바로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성공한 화이트 칼라의 우아한 기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건 펑친이 삶의 우리에서 벗어나고픈 무의식적 욕망을 보여줘요. 청인은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펑친은 청인의 목소리와 몸짓에 담긴 어둠의 원소가 그가 이전에 노출되었던 사양과 공명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몰랐다. 의사는 즉시 재킷을 벗어 숙모의 약해지는 몸에 덮어주었다. 그의 눈엔 동정심이 없었고 계속 타오르면 파괴될 거라고 냉정하게 경고했어요. 숙모에게 몸조심하라고 마지막으로 조언했죠. 조카의 냉정한 말에 당황한 그녀는 믿기지 않아 했어요. 의사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죠. 약간의 자원과 의료 보급품이 필요했는데 근처 차에 이미 숨겨져 있어 찾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펑치는 숙모가 살아가려면 연료원이 필요하기에 전부 가져가진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의사는 숙모의 비참한 소나기에서 벗어나 유해한 관계를 끊어버렸죠. 가기 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형으로서 펑 위안을 잘 돌볼 테니 염려 말라 했죠. 이모가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뒤였죠. 세 사람은 필수품을 챙겨 CDMF를 나왔습니다. 의사가 운전하자 보이는 다크사이더들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우유부단했던 의사에게서 무언가 변한 듯 했습니다. 청인의 어둠의 원소 영향으로 더 단호해진 듯 보였어요. 펑위안과 청인은 뒤에서 차를 미행했고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 같네요. 그녀는 이모 걱정은 안 해요. 자신의 속성으로 영원히 억제 가능하니까요. 다만 오빠가 걱정돼 청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죠. 청인은 아주머니의 방법을 모방해 사람들을 불태우려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가 의사에게 전한 편견이 감정보다 앞설 줄은 예상 못했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단 걸 알았죠. 나중에 의사가 용서하지 않아도 충현은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제 시간에 맞춰 룰로오에게 약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점에서는 성공한 것 같네요. 룰로오는 제때 약을 받았고 류펑친이 직접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해 주었어요. 확인 결과 의사가 룰로오의 신체 건강이 나아졌다고 평가했어요. 항생제 복용 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총엠은 룰로오가 자기 땅에 강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펑친에게 그녀가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펑위안은 이종현에게 빨리 나와 볼 것이 있다며 흑돔으로 급히 뛰어들어 그를 숲으로 이끌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땅에 흩어진 시든 뿌리와 황량한 땅 한가운데 놓인 시든 꽃이었어요. 바로 투투였죠. 처음부터 함께했던 매력적인 꽃이 신비롭게 시들었어요. 총이는 초조하게 친구에게 다가갔고 누가 투투를 이리 만들었는지 혼란스러워했어요. 투투가 힘없이 말했어요. 리총인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면서요. 아무도 이런 짓 안 했다고요. 그 일은 자연의 법칙이 드러낸 결과일 뿐이었어요. 총이는 더욱 광란적으로 변했죠. 그는 어둠의 원소 사용으로 꽃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영양분과 남은 어둠의 원소를 가져와 투투가 원하는 만큼 먹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투투의 생명은 이미 저물고 있었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죠. 투투는 이미 끝이 삶의 순환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어요. 단순한 식물이 그렇게 깊이 사고하는 건 그에게 마법 같았죠. 꽃이 시들고 갈라지기 시작하자 그는 리총인을 향해 마지막 요청을 했어요. 뚜뚜는 총인에게 다음 생에 빚을 꼭 갚으라고 간청했어요. 루루오는 며칠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피곤한 눈을 떴어요. 오랜 시간 누워있던 그녀는 일어나 앉아 스트레칭을 했어요. 젊은 아가씨는 흑돔에서 나와 펑위안, 펑친 남매를 보았다. 루루오는 화창한 날에 어울리는 환한 미소로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펑위안은 친구가 걱정되어 루오로에게 몸 상태를 묻습니다. 아가씨는 자신감 있게 서서 아팠던 건 그냥 이상한 사고였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보니 펑위안 안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분홍 머리 아가씨에게 다가가 스트레스 받냐고 물었어요. 펑위안은 괜찮다며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 어둠의 원소로 회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룰로는 옆을 보고 낯선 이를 발견했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이미 펑친의 사진을 봤기에 그 의사가 펑위안의 오빠임을 알았다. 펑위안도 오빠에게 룰루오 얘기를 했었다. 결국 룰루오가 찾던 사람은
흑남자 리충엠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면 그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총엠은 절벽 근처에 앉아 아래 나무 바다를 보며 고요히 잠겨 있었죠. 자신은 한 조각의 땅이고 생명의 순환은 피할 수 없다는 기괴한 만트라를 되뇌었다. 그는 인간이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주문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다. 인간의 길을 계속 고집해야 할까? 예전의 도덕과 신념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이제 자신이 땅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길일까? 스스로 답을 내리기도 전에 룰루오가 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굿모닝 선물로 깜짝 냉수 목욕을 시켜주었다. 뒤를 돌아본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룰루오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했다. 아가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충염이 오늘따라 좀 시들어 보여 수분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염은 그저 고맙다고 답했다. 룰루오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시선은 금세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좀 더 다가가 총행이 뚜뚜와 몰래 이 절벽에 숨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땅과 꽃이 이렇게 가까이 자랄 줄은 몰랐던 거죠. 충엠은 뚜뚜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룰루오에게 전하려다 망설이며 자신을 제지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뚜뚜는 룰루오와도 친해졌어. 한동안 그 지각 있는 꽃이 룰루오의 애완동물이나 다름없었지. 이번엔 룰루오에게 정말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무튼 그녀는 오늘 농장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뚜뚜의 능력을 빌려야 했습니다. 리충엠은 이제 뚜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려 했죠. 그러나 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절벽 끝에 꽃 세 송이가 불쑥 솟아났습니다. 새 머리꽃은 예전처럼 리충엠에게 무능력자라며 잔소리를 시작했다. 돌아서자마자 유령을 본 듯 펄쩍 뛰었다. 얼마 전에 뚜뚜를 본 걸 생각하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유령을 본 것과 마찬가지였다. 뚜뚜는 그에게 어린 소녀처럼 소리 지른다며 꾸짖었다. 뚜뚜는 그에게 삶의 순환을 이미 말했고 충염이 진 빚을 받아낼 작정이었다. 룰루오는 웅크려 앉아 뚜뚜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꽃의 변이가 훨씬 더 심오해진 것 같다. 이게 콩이나 감자의 변종인지 더 헷갈린다. 조수를 확보한 룰루오는 활기차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난날을 만회하려 일을 시작했습니다. 뚜뚜는 일할 생각에 시큰둥했다. 그 전에 충엠은 이 기이한 꽃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었다. 시들어서 죽기는커녕 이제는 훨씬 더 인간 같은 모습과 행동을 보입니다. 뚜뚜는 죽음까지 겪은 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어째선지 아픈 룰루오가 다가와 녹색의 점성 영양액으로 물을 주던 기억이. 하지만 투투는 무슨 일인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새 머리꽃은 그런 생각 대신 새로운 친구를 먼저 챙기라고 충염에게 조언했다. 충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돌아 꽃이 말한 소위 새로운 친구라는 걸 찾아보았다. 너무 위쪽만 봤던 걸까? 그 새로운 친구는 흙에서 타닥거리며 뚫고 나오는 중이었다. 얼굴이 달린 무처럼 생겼다. 그 무는 안경을 쓴 듯 온순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징후를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요. 모두의 갈등을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유창하게 말하는 작물은 충엠에게 더 이상 놀랍거나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이 작은 녀석은 뭔가 달랐다. 무는 다른 식물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뚜렷하게 들렸다. 무 아저씨가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충엠은 그 작은 녀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중얼거리는 무에게 손이 닿기도 전에 야생덩굴 하나가 끼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라고 외치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충행은 조금 놀랐지만 이제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생덩굴은 자신이 모두를 구할 유일한 존재이며 자신의 휘두르는 발톱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꽤 익숙한 얘기죠. 게다가 목소리도 충현에게는 이상하게 익숙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유풍원이 나타나 뚜뚜가 루루오와 걷는 걸 본 후 꽃이 죽었다며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충현이 더 기괴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아차린 풍원은 가까이 엿보기로 했어요. 땅에서 솟아난 기이한 식물 두 개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는 자신을 탓했고 야생덩굴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반복했어요. 펑이아는 작은 식물들이 무모한 누러 구출 임무를 도왔던 친웬과 청주님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총염은 그녀가 어떻게 친구들을 그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알아봤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도 자세히 설명하진 못했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펑이아는 청중과 친웬의 의지가 작물에 들어가 지각 있는 식물이 된 것을 알게 됐죠.
그녀에게 직접 전송되는 흥미로운 연결도 있죠. 이걸 알게 되자 이 작은 식물들을 적을 막는 보초나 경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물 대 좀비가 있다면 돌연변이 대 다크사이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엔도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죠. 이 땅은 모든 생명체의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생명의 번식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청주과 친회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집념과 의지, 그리고 흙 속 생명체가 하나로 변이한 거죠. 일식이 지속되는 한 비정상적인 변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총엠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보다 어둠의 원소 활용 연구를 더 중요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제양 초기 그는 자신이 괴물들 사이에서 단순한 생각 없는 짐승이 아닌 냉철한 인간으로 선택된 유일무이한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친원과 류펑위엔 사례는 총엠이 하늘이 택한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지금껏 본 다크사이더 중 가장 강력하고 편견과 교활함을 지닌 존재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은 언젠가 총엠보다 신비한 어둠의 원소의 힘을 더 잘 활용하는 다크사이더가 나타날 거란 겁니다. 만약 미래에 더 무서운 괴물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더 무서운 괴물 말인데 새로운 얼굴이 산에 나타난 것 같네요. 레이스 양산을 든 백발의 숙녀가 숲에서 역금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과연 리총엠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